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와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하고요. 우선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저희 센터를 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왜냐면요. 저희 센터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의 14년째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주로 컨설팅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전자, 가구, 화장품, 매거진부터 시작해서 뷰티, 의류, 많은 산업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책이 좀 현장감이 있다 이런 소리를 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놀이동산에서 한번 의뢰가 왔었어요. 학령 인구 줄어들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좀 트렌디하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 덕분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현장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죠.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20년대 Rolling Twenties라고 해서요. 정말 급격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포드사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요. 이후 엄청난 생산성을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경제 대폭락이 왔었고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소비자의 행동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유가가 당시 1달러에서 50달러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래를 뭐 마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원래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또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있었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전 시대적 경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저도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정말 1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크릴판을 두고 서로 거리를 두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소비자 행동, 소비자 가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도 생존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트렌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얻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한번 바뀐 트렌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트렌드 어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번 바뀐 트렌드는 잘 돌아가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할 때마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측 잘 해보세요 라는 질문, 잘 해주세요 라는 질문 하는데 사실 예측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 최악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류 최악의 지진 2011년 9.5로 강진이 발생했었죠. 이전까지는 유례가 없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트렌드로 인해서 바뀐 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바뀐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경제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상황들이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이노믹스입니다. 저희가 책을 보통 예를 들어서 2021년이면요,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책은 사실 작년부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저희가 이 작업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브이노믹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였잖아요. 바이러스, 위가 초래한 이코노믹스 변화, 경제적인 모든 일관된 변화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예측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상황이었고요. 과연 이게 1차, 2차, 3차, 4차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가지 질문은 명확하게 드려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브이노믹스 4가지 경제사 질문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연 경기의 V자형 회복 가능할까? 였습니다. 경제적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2021년 3월 달에 14개월 만에 그 100 이상을 찍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 그 경제적 기대가 높다,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평가해요. 이번에 4차 대유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후 다소 감소는 했지만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V자형을 약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V자형이 실제로 맞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K자형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 K자형은요, 말 그대로 알파벳 K를 생각해 보시면요. 상승하는 부분은 빠르게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부분은 빠르게 또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양극화를 말을 하는 거겠죠. 자본주의 속성상 사실 이 K자형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폭등이라든지 혹은 전쟁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재난 같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는 더 요동을 치게 되고 이 양극화는 조금 더 심화되는 경향을 쭉 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양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를 갈라놓은 그 3가지가 있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언택트죠. 그 다음에 2번째, 안전지대를 잘 지켰느냐 이고요. 마지막은 초급과였습니다. 이 먼저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차차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언택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계속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일부 기업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야놀자 같은 경우 그 여행업계가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산업군 중에 하나였죠. 근데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최근 흑자 전환을 한 기업 사례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2030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코로나 이후 5060 세대들의 그 온라인 쇼핑 비중이 월등하게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에 대한 기존에 하지 않던 산업군 혹은 세대들도 많이 편입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빠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이런 말도 나와요. 코로나가 원래 타임머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원래 나올 트렌드였어요. 우리는 앞으로 서서히 디지털화를 했어야 했고요.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우리가 가상세계로 빠르게 들어가는 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이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2번째는 안전지대였잖아요. 안전지대를 저희가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원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학원 업종, 뭐 운동, 그 다음에 뭐 줄넘기 하는 학원 업종, 그 다음에 그리고 다 모든 학원 업종이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뭐 그 큰 회사를 제외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성장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원이었을까요? 이 질문 되게 재밌거든요. 이 학원만 유독 성장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학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시거든요, 보통. 이 자가 운전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운전면허 학원을 간 적이 있는데, 와, 번호판을 뽑아가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운전면허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저도 체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만의 안전공간. 그래서 아크릴판 산업, 그다음에 마스크 산업, 우리가 잘 아는 손소독제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뭐 원래 없었던 수요에 대한 니즈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변화겠죠. 근데 운전면허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제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뉴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뭐 오픈런, 그다음에 샷테크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 니즈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4월 매출이 작년 대비 73%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소비자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전문가 인터뷰도 많이 하거든요. 백화점 업계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년 매출 정말 걱정된다. 만약에 이제 백신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이 백화점 매출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초고가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훨씬 더 늘어났다. 이 폭발했던 수요, 참고 있었던 수요가 이제 거기에 하나의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로 몰리면서 이런 소비, 특히 최고가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K자형 양극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던 업종들. 근데 저희가 초고가라든지 이 안전제품에 대한 니즈, 산업군은 사실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택트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택트는 과연 계속 진행될까? 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우리 바로 다 이제 모여서 다 같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예를 들면요. 요즘 회사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많은 집단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학교, 그 다음에 조직, 회사, 그 다음 군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집단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그 집단들 중에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직을 보면요. 재택근무 너무 많이 하시죠, 요즘 들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말단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임직원, 회장님 같은 분들께 이렇게 저희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바로 대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 다 줌으로 하고요. 혹은 웹엑스로 이런 툴로 하다 보니까요. 보시면 다들 바둑판처럼 다들 이렇게 딱딱딱딱 띄어져 있잖아요. 말단 직원도 바로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컨택트 문화가 언택트 문화에 어떻게 잘 녹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직 문화에서는 이 성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언택트와 컨택트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성과가 측정이 용이한 업무들,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콜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KPI가 측정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약간 좀 창의적인 업무, 우리 다음 신사업은 뭘로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언택트 문화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었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컨택트와 언택트, 특히 그 영역별로 나눠서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우리가 편했던 부분은 유지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는 바뀐 이상 다시 돌아가지 잘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상으로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의 생각, 니즈, 가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 이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비자들도 1등 기업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어요. 원래 내가 가던 것. 예를 들면요. 라면을 먹더라도 그 매운 라면 그 라면만을 고집한다. 그게 1등이니까 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것으로 조금 더 가는 성향들이 더 발전됐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요. 예전에는 뭐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어떤 게 좋고요. 이러면은 판촉도 많이 하죠. 길에 나와서 소비자한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차단됐어요. 마트 가서 저희 시식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경험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그런 종합적으로 1등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니즈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ESG 많이 합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인데요. 그만큼 이전까지 그 환경과 사회, 그 지배 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본질적인 니즈에 대한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 최근 ESG 경영, 요즘 대기업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 가치 부각된다는 점도 사실 소비자들의 기본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비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많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룰 오브 3 시대였어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예요. TV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450m 가면은 좀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TV를 파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100m 앞에 그거보다 품질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한 100m 앞에 가깝게 가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그 1초 만에 결제를 할 수 있죠. 거기 도달하는데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일타 강사들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도 이 대표적이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압정형 그 소득 구조라고 합니다. 상위 1%가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이노믹스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저희가 브이노믹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그 소비자들의 좀 지금 달라진 세태 그리고 가치, 행동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 홈입니다. 우리가 집 많이 바뀌었죠. 집에서 모든 걸 다 하죠. 홈트 하시죠. 홈카페 하시죠. 홈오피스 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어드, 켜켜이 쌓인다라는 말에서 저희가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눴었는데 그 요즘에 인테리어 사장님과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층고를 그렇게 높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옆으로 저희가 집을 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은 인지적으로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에 공간이 넓다라고 느끼면은 실제로 넓진 않아도 훨씬 더 넓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몰딩, 히든도어, 그다음에 매립등이래요. 그러니까 조명도 안으로 숨기고요. 무몰딩은 벽과 이 천장의 사이 공간을 메꾸는 걸 말하잖아요. 그 띠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 톤을 동일하게 하다 보면요. 만약에 흰 톤, 화이트 톤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좀 더 넓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 실제로는 못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공간, 집에 대한 이 인지적으로 확대된 공간을 소비자들이 훨씬 더 원한다. 첫 번째 레이어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 레이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카페, 홈트리.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 방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줘도 이 아이는 꼭 거실로 나와서 자동차를 다 들고 나와서 거기서 꼭 놀아요. 근데 저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홈 오피스도 되고요. 운동합니다. 그러면 홈 트레이닝 센터도 되죠. 이 모든 활동들이 이제 응용 레이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베란다 같은 경우요. 무조건 터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오히려 좀 놔두세요. 하면은 거기를 이제 아이들 놀이터로 한다든지 홈카페로 한다든지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응용 레이어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 레이어입니다. 최근 슬세권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게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권역을 말합니다. 역세권은 역 주변의 세권을 말하죠.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우리 어디서 만나, 강남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나 하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슬세권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집 반경 내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니즈가 높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건설사들이 요즘 그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상업시설,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내 주변 권역에 대한 그 콘텐츠, 무엇으로 넣을 거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레이어드 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 젊은 소비자들 이야기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한 어떤 아이콘의 영향을 받은 후세대를 우리는 땡땡 키즈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키즈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논리, 원리를 체득하고 자라난 세대. 요즘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굉장히 자본주의적 생산과 효율에 맞춰져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크게 3요소가 있거든요. 소비가 있고요.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가 있어요. 이들은 광고에 있어서도 좀 달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요. PPL이 딱 뜹니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고 약간 불쾌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유튜브를 보다 광고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가 구독하기 위한 일종의 구독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PPL은 필수 가결의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이 마인드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최근에 뭐 내돈내산 이런 뒷광고 논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합리적인, 불공정하다라고 요즘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오픈런, 그 명품 매장에 대해 달려가는 현상을 주도하는 세대가 아닐까. 내가 만약에 돈을 6개월 정도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6개월치에 대한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명품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이건 합리적인 소비인 거죠. 절대 비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서도 굉장히 자기 표현적이고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플렉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투자입니다. 요즘 투자 정말 많이 바뀌었죠. 내무반에서 투자 세미나
병정개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잘 하지 않던 세대들의 투자로의 편입, 코인, 열풍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이 세대들, 자본주의 키즈들이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조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왜 이럴까요? 사실 불안한 거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뭐 저축을 하고 회사를 다녀서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할지언정 이 소득이 올라가는 증식 속도와 자본이 올라가는 증식 속도, 자본이 아니고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자본주의 논리를 자기가 취득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본주의 퀴즈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중요한 세대 집단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고 있는 소위 소비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상기를 하고 이들에 대한 요구, 반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특히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것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좀 시사점으로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파트 2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을 제가 좀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롤코 라이프다라고 했거든요. 롤러코스터 라이프입니다. 콘텐츠 소비를 함에 있어서 요즘 소비자들이 달라진 어떤 행태를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요. 최근에 그 걸그룹 중에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 소비자들이 그 온라인상 특히 유튜브에서 서로 댓글을 달면서 막 하면서 떡상했다고 하거든요. 한 사례도 있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가로로 보면 비극인데 세로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마트폰을 이제 유튜브를 전체 화면 보게 하면은 댓글이 안 보여요. 한 재미가 없다. 근데 세로로 딱 보면 이제 댓글이 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재밌다. 이게 그래서 댓글 맛집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요즘 친구들은 들어가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새로운 놀이문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하면 세 단계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타야 합니다. 먼저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면은 왠지 줄이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저쪽 놀이기구에는 상대적으로 덜 사람들이 서 있다고 치면은 왠지 더 많이 서 있는 데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콘텐츠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롤러코스터에 처음 줄을 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는 거죠. 이제 탔습니다. 타면요 정말 정신도 없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얘가 예측할 수 없는 변주들이 막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미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그 콜라보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편의점 한번 가보셔서 이 맥주 한번 다들 사 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색적인 거거든요. 저 대한제분 밀가루 브랜드가 왜 저기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맥주랑 경합이 돼 있는 거죠. 이색적인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예전과 레트로 같은 맥락이지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선 너무 신선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리기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깡 신드롬 있었잖아요. 그 가수 비가 그 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 발매를 했을 때는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역시 댓글로 인해서 놀이로 인해서 막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와서 비가 엄청나게 뜬 적이 있었어요. 대뜬 적이 있는데 그 깡이 언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비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깡이. 그게 9시 메인 뉴스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전 소비자들은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8회 연장, 10회 연장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대하 드라마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즘 소비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주세요. 오히려 빨리 끊어주세요. 대신에 뭐 시즌제를 해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갈지언정 이 지금 현재 콘텐츠는 끊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소비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달라진 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사점이 뭘까요?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숏캐팅입니다. 마케팅이고 숏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 메가 히트 상품들이 훨씬 더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 같은 다시 또 라면 사례가 되는데 한번 라인을 까는데 1년이 걸려요. 출시하고 소비자 조사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시시각각 트렌드가 바뀌고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RTA 너구리인데요. 어떤 외국인이 너구리라는 그 브랜드를 거꾸로 읽고 RTA 영어로 읽었다라는 글을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게 돼요. 그걸 이제 본 농심 관계자가 빠르게 캐치해서 농심 RTA 한정판 라면을 바로 출시합니다. 이 지금 재미있는 요소를 빠르게 흡수해서 빠르게 대응한 거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의 이 빠른 쇼캐팅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사점이 바로 이 롤코라이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하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에 대한 니즈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출근을 해요.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길로만 계속 가요. 그러면은 사실 새로운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면 저건 뭐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뭐가 들어섰나? 저기 뭐가 카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겁니다.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혁신 이뤄내려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도 트렌드를 추적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요. 트렌드 워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어 다니고요. 지금 핫한 곳은 어디고, 지금 핫한 카페는 뭐고, 지금 어디가 지금 소비자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지 계속 보고 추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인데 운동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 저희가 다 갇혀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움직임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측면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을 거다. 야외 활동이 라는 니즈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운동은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우리가 다시 이걸 가져왔느냐? 달라진 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수평적 확장이에요. 예전에 잘 하지 않던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리니, 살리니, 골프와 어린이를 합성한 거죠. 최근 하지 않던 운동들을 요즘 골프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 산에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는 옆에 관악산이 있어서요. 자주 올라가 보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레깅스를 입은 예쁜 언니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줄을 엄청 길게 정상인데 뭔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뭘까 하고 쫓아가 봤더니 거기 이렇게 여기 정상 이렇게 새겨진 비석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정말 달라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직적 확장입니다. 운동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플러깅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깅과 줍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환경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즘 니즈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측면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운동 좋아하셨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골프 모임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모임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즘 친구들은요, 운동을 위해서만 모여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닉네임으로 대화해요. 실명도 공개 안 하고요. 딱 만나고 운동하고 헤어집니다. 약간 쿨한 느슨한 연대를 발휘하는 거죠. 운동에도.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골프 피플 어플, 런데이 어플, 이게 뭐 골프나 러닝하는 사람들을 모객해 주는 게 사실 핵심인 어플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스포츠라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했을까요? 거긴 이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스포츠는요, 운동이랑 좀 결이 달라요. 스포츠는 뭐가 있을까요? 경쟁의 요소가 있죠. 내가 저 팀보다는 이겨야 돼. 저희 아버지가 자꾸 되시는데요. 뭐 집에 트로피들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14초 뛰었고 그럼 오늘 내가 13초 뛸 거야. 성장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디 프로필입니다. 바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한 3개월, 4개월 뒤 내가 어떤 스튜디오 메이크업실을 예약을 해두고요. 거기에 일정을 맞춰서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뭐 근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딱 디데이 되는 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의 어떤 내가 성취감, 내가 이런 걸 했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요즘 운동에 달라진 면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짚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라. 마지막으로 좀 트렌드 이야기 해볼게요. N차 신상입니다. N차 신상이 뭐냐면요. 1, 2, 3, 4, 5, 6, 7, 8, 땡땡땡땡 N 몇 번을 써도 새 거 같은 느낌. 제가 미국에서 어릴 때 좀 산 경험이 있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집이 다 차고가 있죠. 그럼 차고를 다 이렇게 열어서 거기서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심지어 속옷을 파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누가 사지? 저도 가봤어요. 근데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막 1센트에 막 인형을 사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소비 문화로 생각해봤을 땐 좀 상상하기 힘든 거였어요. 왜냐면요. 중고를 우리 주는 것도 사실 좀 미안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판매한다? 라는 개념도 약간 생소했고요. 그때 당시는 뭐 아나바다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운동의 차원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요즘에 우리 소비자들도 하고 있죠. 당근 마켓 많이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비 문화도 많이 발전했다. 이 면모도 저가 보여주는 게 바로 N차 신상인데 N차 신상의 가장 큰 특징이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재테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픈런 하시는 그 명품 매장 막 뛰어가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요. 리셀하기 위해서요. 재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업자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요즘 스테크, 샷테크, 무슨 테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소비자 인터뷰도 한번 했는데 20대 여성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딱 잔고에 1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14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하니까 아이패드를 팔면 40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딱 내 자산이 14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리셀, 판매하는 거에 대한 재테크 수단이 이들에게는 너무 일반화돼 있다는 거죠. 그게 N차 신상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혹은 취향입니다. 예를 들면요. BTS 정국이 그려진 레모나 통 판매합니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살까 싶지만은 요즘 진짜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재밌지만 내가 이걸 올림으로써 사람들과 판매자와 나 이런 거 있어요. 막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재미 자체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요. 취향이 요즘 동네가 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동네에 살다 보면 사실 취향이 조금 끼리끼리 비슷해집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제 아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들이 월트 디즈니에 나오는 특정한 캐릭터 인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유행했던 거라 요즘 아마존에 봐도 찾아도 없고요. 어디 봐도 다 없는데 당근마켓에 있더라고요. 제 취향과 비슷한 딱 맞는 그분이 딱 있더라고요. 정말 거래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사실 요즘 N차 신상, 덕질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 약간의 짠테크라고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진,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중고 상품에 대한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제사적으로 봐도 일관된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중고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남으면 할까요? 왜 제가 트렌드를 할까요? 라는 측면입니다. 트렌드가 아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우리가 한번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가 CX 유니버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내가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혹은 모바일에서든 혹은 어떤 그 플랫폼이든 어떤 채널이든 간에 내가 이 브랜드 혹은 이 상품을 경험할 때는 똑같은 그 감정, 그 세계관이 아우러져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지향적인 고객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행업계가 정말 많이 힘들었죠. 여행업계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직도 사실 요즘 조금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을 통해서 많은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은 많이 힘든 업계 중에 하나인데요. 항공업계 더불어서요. 최근에 소통형 플랫폼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모르면요, 뭐 여행 팁이 있고요, 랜선 여행 있고요. 특히 노란 풍선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요, 이 위시빈이라는 플랫폼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행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여행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그 소비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요즘 여행사들 사실 굉장히 직객적이고 오프라인 베이스로 된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걸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CX 유니버스를 잘 구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실제감입니다. 실제감이 뭐냐면요. 온라인상의 구축을 했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가 연구를 결과를 한 적 본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요즘 원격 수업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자의 실제감이 있으면은 오히려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훨씬 더 그 교육 효과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만큼 실제감은 이 온라인 환경에서 구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민 라이더스 배달 추적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주문한 상품이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실제감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더 추구하고 싶다면 사실 요즘에는 AR, VR, 메타버스 통해서 내가 지금 옆에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를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AR로 이렇게 딱 핸드폰을 딱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플을 통해서. 그럼 내가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옵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실제감을 구현한 사례가 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옆에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맞춤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매장을 갔어요. 매장 갔는데 직원이 1대1로 저를 이렇게 막 요즘은 고객님 피부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셨을 때는 좀 지성이었던데 요즘엔 좀 건조하게 바뀌셨네요. 이럴수록 소비자들은 그때 딱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영학 용어에서는 MOT라고 하거든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내가 뭐 판매자가 뭐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진실의 순간은 그걸 결제하냐 안 하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 결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매자의 그 소비자의 맞춤형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사례들을 보니까요. 이 대전 가양동 신도 꼼지락 시장에 이 배달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거기와 관련해서 애누리 라이브가 있대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 매장에 계신 분들이 매장이 아니고 이제 시장에 계시는 분과 직접적으로 애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맞춤형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후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옷을 구매를 해요. 근데 판매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뒤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갈수록 더 바꿔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 대기업도 그렇고 요즘 중소기업도 그렇고 많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구독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골을 얻을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잖아요. 단골을 얻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친숙해지고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구독형으로 디지털 영역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나물도 하고요. 술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예전에는 기존의 구독 경제다라고 하면은 OTT나 그 뭐 기본적인 서비스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정말 생활 밀착형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나물 같은 경우는요. 나물투데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나물을 데쳐줘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구독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물류,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기도 사실 많이 어렵고 풀필먼트도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요소가 이쪽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니즈는 그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비자들의 데이터는 물론 빅데이터도 있어요. 매출 전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데 그것까지 구축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몰 데이터와 thick 데이터입니다. 이게 thick, 두껍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면밀하게 소비자들을 관찰할 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기존에는 그 일상적으로 오히려 더 빅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깊이감을 준다라고 해서 씩데이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상을 뭐 사업을 영위할 때 단순히 그냥 소비자를 그렇게 단순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니즈를 명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걸 맞췄을 때 그 모든 채널들이 아우러서 동일하게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혹은 모바일이든 그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그 환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CX 유니버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스포츠 용어예요. 한쪽 축을 딱 내가 잡아두고 다른 축을 이렇게 휙휙 빠르게 한다라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스타트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도요. 원래는 지금은 사진을 올리는 기반으로 돼 있는 SNS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위치 기반의 어떤 게임 제공하는 업체였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게임은 안 하고 사진만 올려. 아니구나. 여기에 사업기회가 있구나.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바꿉니다. 이게 바로 피보팅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이 그랩이라고요. 초록색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아저씨들이 있는데요. 보통 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티 같은 배달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회사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되면서 이 그랩이라는 회사도요. 이 모델을 빠르게 변환시킵니다. 다 배달로 배치를 시켜버려요. 원래는 배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확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피보팅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핵심 역량, 내가 가진 이 역량을 빠르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드웨어 피보팅입니다. 이게 깜짝 놀랐던 사례 중에 하나가 2020년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업체가 있었죠. 기업이긴 한데요. 대한항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여행업, 항공, 면세거든요. 근데 항공업계가 이렇게 빠르게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데 배경은 역시 내가 가진 이 여객기 동체를 가지고 원래 여객 수송용이잖아요. 그거를 화물 수송으로 빠르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가진 원래 하드웨어를 가지고 피봇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타깃 피보팅입니다. 저도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JTBC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해외 여행지 멋진 데를 가요. 뭐 스위스 어디 융프라우 가서요. 가수들이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또 빠르게 전환하죠. 국내로 오고요. 이렇게 드라이브인 콘서트도 합니다. 우리가 이 타깃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청자들은 그대로 그것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것은 유지하되 내가 그것을 빠르게 피봇한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일즈 피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공업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 퀀타스 여행사인데요. 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그 퍼스트 클래스에게만 제공하던 뭐 수건, 칫솔, 치약 이런 어메니티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그 세일즈 영역을 빠르게 피보팅을 한 사례가 이 퀀타스 항공이고 뭐 호텔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글래드 호텔 같은 경우도 PB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원래 있던 그 침구 그다음에 베개 같은 것도 빠르게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면 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로 더 나아가고 있는 사회이고요. 언택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사람을 향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키워드가 휴먼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것이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때도요. 온라인으로 사업할 때도 사실 사람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코치가요. 운동 어플이에요. 운동 어플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 멋진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엄청난 알고리즘을 짜서 유명한 디지털 기업으로 우리가 표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아니구나 라고 싶고 오히려 사람들은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1대1로 이 눈코치에서는 1대1로 코치를 붙여줘요. 진짜 실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인 거죠. 운동할 때 힘들어요. 운동하기 마음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전화를 한다든지 메일을 보내서요. 오늘 운동하십시오. 이거 어제는 뭐 어떻게 했으니까 어땠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을 붙여주고요. 이게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위기가 있으며 그것을 캐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면은 추천 알고리즘 뜨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쏙쏙 집어서 추천하지? 라고 이 회사의 알고리즘 기술력은 엄청나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는 태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거가 뭐냐면요. 이 콘텐츠를 엄청 많이 봐요. 거의 20시간? 일주일에 본다고 하시는데 앉아서 뭘 하시냐면요. 그 영상, 그 영화에
그 태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로맨스, 이것은 호러, 이것은 뭐 이렇게 태그를 해서 이 데이터가 다 모아지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을 짜지는 그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미묘한 그 콘텐츠를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AI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본적인 그 가치관과 그것의 향함은 언제나 휴먼 터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한 말이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궁죽변, 반죽통, 통죽구. 이제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할 것이다. 통하면 영원하리라.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눈앞에 지금 바위가 딱하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더지로 변해서 땅을 파던지, 나비로 변해서 나비로 날아가든지,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변해서 어떤 통한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 바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지금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하리라 라는 이 고언의 말도 고언은 아니군요. 좋은 말도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다라는 점이 아닐까요? 라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변합시다. 감사합니다.